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는 노벨 물리학상 해설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첫 번째 시간이라 뭐 노벨상 개요 뭐 그런 것도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이니까 그런 거 없이 1911년에서 1920년까지 노벨 물리학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11년 노벨 물리학상은 빌헬름 빈. 근데 제가 얘기했죠. 그 노벨 화학상도 되게 물리학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 소개해드리겠다고. 예, 지금이 그래요. 노벨 화학상 마리 큐리. 어? 또 나왔네? 아니, 아무튼 먼저 빌헬름 빈. 빈은 이제 독일 사람이고요. 예, 여기 보면 뭐 완전히 어두운 물체, 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표현을 쓴 건데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제 흑체라고 그러죠. 흑체는 그 모든 그 전자기파를 흡수하고 다 방출하는 그런 물체예요. 근데 방출을 할 때 짧은 파장부터 긴 파장까지 다 방출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짧은 파장, 너무 짧거나 너무 긴 파장보다는 중간 어디쯤에 파장을 갖는 전자기파가 제일 많이 방출되겠죠. 그래서 이런 곡선을 갖는 그래프가 얻어지는데, 이런 흑체 복사에 관한 대표적인 성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 제가 여기서 이제 슈테판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제 아이디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면은 단시간당 에너지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그래프의 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얘가 흑체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예.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만일에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가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높은 온도, 이게 그보다는 낮은 온도.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면 피크, 봉우리가 짧아 파장이 짧아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봉우리 파장이 온도에 반비례한다. 이걸 빈의 변이 법칙이라고 해요. 이걸로 노벨상을 탄 거예요, 빈이. 그리고 빈이 딴 얘기도 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짧은 파장대에서 이 흑체 복사 곡선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짧은 파장만 설명하는데 성공했어요, 빈은. 반대로 이제 뭐 전에 노벨상 탄 사람 중에 레일리, 혼자는 아니고 레일리하고 진스 이 이론은 반대로 긴 파장만 설명을 잘해요. 그래서 모든 파장대를 다 설명하는 요거는 그 플랑크, 이제 이걸로 나중에 노벨상을 타는데 암튼 이런 게 흑체 복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한테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마르 큐리, 1911년 노벨 화학상을 탔는데 두 번째 탄 거죠. 1903년도에 남편하고 같이 탔던 거 노벨 물리학상. 그래서 1903년도 때는 이제 방사능 현상, 그러니까 피치블랜드, 그러니까 찌꺼기에서 우라늄 찌꺼기에서 우라늄보다 더 강한 방사능이 있다. 그거를 발견한 것만으로 상을 탔던 거고, 1911년도에는 그게 다름 아닌 그 라듐과 폴루늄 때문이다라는 거를 이제 밝혀냈죠. 그래서 그걸로 노벨 화학상을 탄 거예요. 그래서 주기율표를 보면은 폴로늄이 원자번호 83번, 84번, 그다음에 라듐이 원자번호 88번, 그쵸? 이거죠. 그래서
마리 퀴리 두 번씩이나 노벨상을 탄 아주 대단한 과학자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1911년도 노벨 물리학상 얘기는 그만하고요. 자, 이번에는 1912년 노벨 물리학상은 예, 구스타프 달렌이라는 사람이 탔는데 스웨덴 사람이고요. 예, 노벨 물리학상 역사상 최악의 수상이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어요. 뭐 내용을 읽어봐 알겠지만 등대 에서 이제 아세틸렌 가스로 이제 등대를 밝히는데 그거를 이제 가스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개발을 하고 등등등등 이런 정도의 업적으로 노벨상이라니, 그쵸?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 역사상 최악의 수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말로는 원래는 이때 테슬라하고 전기자동차 아니야.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테슬라가 된 거지. 예, 테슬라하고 에디슨이 공동 수상을 하기로 돼 있었다고 하는데 예, 둘이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취소되면서 얼렁뚱땅 이 사람이 타는 바람에 그래서 예, 노벨 물리학상 역사상 최악의 수상이 됐다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예. 디스는 이제 그만합시다. 자, 그럼 다음 1913년도 노벨 물리학상은 헤이커 캐머를린 오네스 네덜란드 사람이고요. 자꾸 오네스 그러는데 성이 캐머를린까지 합쳐서 캐머를린 오네스가 성이에요. 뭐 일본으로 말하면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러면은 토요가 만 성이 아닌 거지. 토요토미까지가 성인 거죠. 그런 식으로 오네스가 성이 아니고 앞에 있는 것까지 캐머를린 오네스까지가 성이에요. 뭐 딴 얘기 많이 했는데 뭐냐면 이 사람은 액체 헬륨을 만드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수온에서 그 초전도 현상을 발견하는 아주 대단한 업적을 보여줬죠. 그래서 왜냐면은 수온이 이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온도가 한 4.5켈빈밖에 안 해요. 이 온도가 수온의 경우에 4.5켈빈밖에 안 해요. 굉장히 낮죠. 켈빈 그러면 또 일반인은 또 모를 수도 있죠. 여기다가 273을 빼주면 섭씨 온도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거의 영하 269도, 섭씨 영하 269도 그렇게 되죠. 굉장히 낮은 온도죠.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온도는 액체 헬륨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액체 헬륨이 한 4.2켈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온에서 초전도 현상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원래 이제 도체라고 해도 그러니까 온도가 내려가면은 저항이 작아지긴 하지만 0이 되지는 않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불순물이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초전도체는 갑자기 저항이 0이 돼요. 저항이 0이 되니까 역시 또 전류를 많이 흘려줄 수 있어요. 근데 역시 일반인들은 또 잘못 아는 게 있는데 무한히 많은 전류를 흘려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0이니까 많은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거는 맞지만 무한히 많은 건 아니에요. 전류가 또 너무 세지면 초전도 상태가 또
깨지기도 해요. 마치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은 효과가 벌어져서. 예, 그래서 이 현상으로 1913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탔다. 대단했습니다. 자, 다음은 1914년 노벨 물리학상. 막스 폰 라우에라는 사람이 탔어요.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막 뭐 노벨 문학상, 노벨 평화상, 노벨 경제학상은 이제 나중 얘기니까 지금 생각할 필요 없고, 얘네가 빈칸이죠. 왜 그럴까? 이게 이제 이때가 이제 1차 세계대전이 1914년에서 한 1918년 정도까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노벨상 시상이 중단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중단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수상자 선정 안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튼 그게 그건데, 자, 1914년 노벨 물리학상 막스 폰 라우에 독일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뭘 했냐면 X선을 쪼여요. X선을 쪼였더니 어떤 그 간선 무늬가 나오는 걸 관찰을 했어요. 예? 그래서 X선 해절 무늬를 측정하는데 성공한 건데, 이걸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라우의 반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X선이 파동이다 라는 그런 증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뭐 여기까지 얘기했고, 그 후대에서 더욱더 많은 사실이 밝혀져요. 자, 1915년 노벨 물리학상, 여기는 윌리엄 브래그하고 로렌스 브래그, 영국 사람이고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뭐 아들은 태어나기는 호주에서 태어났는데 뭐 아빠 따라 영국 갔겠죠. 그리고 로렌스 브래그가 노벨 과학상으로는 최연소 수상자예요. 이 사람이 그 뭐 노벨 과학상 빼고 뭐 노벨 뭐 평화상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합치면 더 어린 사람이 있지만, 노벨 과학상만 따지면은 이 로렌스 브래그가 최연소 수상자입니다. 그래서 앞서 X선 해절무늬 를 측정만 했고, 라우에는 이 브래그 부자는 아버지 아들 부자, 부유한 사람 아니야. 그 부자 아니야. 억만장자 아니야. 그래서 뭐냐면 고체 결정이 있는데, 고체 결정에 이제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모여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결정면을 이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간격이 D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때 앞에 결정면에서 X선이 이렇게 뚱땅 이렇게 해결될 수 있고, 뚫고 들어와서 두 번째 결정면에서 해결될 수도 있죠. 이랬을 때 여기서 요 점에서부터 이렇게 뚜뚜뚜뚜 해가지고 직각으로 뚜뚜뚜뚜 해가지고 직각으로 이렇게 내려보면은 아래쪽에 있는 빛이 이만큼을 더 많이 갔어요. 이만큼을. 근데 그 거리가 얼마냐? 간격이 D니까, 요 간격이 D니까 얘가 이 각도를 세타. 그럼 여기가 세타면은 여기가 세타. 그러니까 여기 D 사인 세타. 그거의 2배. 그래서 두 빛이 이동한 경로차가 D 사인 세타의 2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파장의 정수배면은 이제 라우의 반점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브래그의 법칙이라고 해요. 예, 이걸로 노벨
1915년 노벨 물리학상을 브래그 부자가 수상을 했습니다. 자, 다음 1916년도 노벨 물리학상은 수상자가 없어요. 1차 세계대전 때문에. 자, 그래서 좀 빠르죠? 1917년 노벨 물리학상은 찰스 글로버 바클라, 이 사람도 결국 X선에 대한 성질로 이제 하여튼 X선 관련해서 노벨상 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영국 사람이고요. 그래서 X선의 어떤 세부적인 성질을 더 발견을 한 건데, 그러니까 X선이라는 게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은, 만일에 그냥 가벼운 원자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X선이 아니고 그냥 가시광선이 주로 나와요. 근데 무거운 원자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고에너지 전자가 금속 표적을 때려가지고 이제 급 브레이크가 걸려요. 그때 X선이 발생을 해요. 그게 바로 요곡선이에요. 요곡선. 이거를 이제 제동복사, 영어로는 breaking radiation, 독일어로는 브렘스 슈랄룽. 아이고, 발음 어렵다. 네,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거 말고도 이렇게 삐죽 피크가 있죠. 예? 이거 이제 특성 X선 피크들이 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K 알파 피크는 L 껍질에서 M 껍질로 그 전자가 상태가 변할 때, 뭐 K 베타는 M 껍질에서 K 껍질로 이렇게 전자의 상태가 변할 때 나오는 특성 X선들이에요. 하여튼 뭐 이런 거하고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서 노벨상을 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좀 불행한 사람이 있죠. 누가 있냐면은 헨리 모즐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질이 아니야.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모질이 아니에요. 모즐리.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해봤더니 K 알파선, 아까 K 알파선이 뭐라 그랬냐? L 껍질에서 K 껍질로 전자의 상태가 변할 때, 근사적으로 파장의 역수의 제곱근 루트 취한 거하고 원자 번호가 비례한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 모즐리의 주기율표가 나와요. 모즐리의 주기율표. 제가 주기율표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그게 모즐리의 주기율표예요. 그러니까 모즐리의 주기율표는 이렇게 원자 번호 순서로 한 거고, 그 전에 많이 쓰던 게 이제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인데, 이거는 원자량 순서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량을 한 거죠. X선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사실 모즐리가 노벨상을 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불행히도 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아주 삽질한 걸로 유명한 그 갈리폴리 전투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뛰어난 인재들이 전쟁에서 죽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해가지고, 현대적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전문 연구요원 제도들가 시작되었다는 뭐 박사과정 학생들 군대 안 가게 하고 그러는 거. 아무튼 그래서 사실 노벨상이라면 모즐리가 탔어야 되는데 뭐 죽었으니까 못 탔죠. 그래서 그런지 모즐리의 저주라고 그래가지고 모즐리의 모교인 옥스퍼드 물리학과에서는 꽤
오랫동안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뭐 딴 화학 뭐 이런 건 있었지만 2003년도 돼서 깨졌다고 하네요. 모듈리의 저주. 하여튼 그래서 X선과 관련돼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917년 노벨 물리학상 얘기는 그만하고요. 자, 이번에는 1918년 노벨 물리학상 막스 플랑크가 탔습니다. 노벨 화학상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네. 프리츠 하버, 이 매드 사이언티스트. 뭐, 아유, 하여튼 딴 얘기,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예. 그 빈칸이 많죠. 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자, 그래서 막스 플랑크는 그러니까 흑체 그 모든 파장대에 대해서 그 흑체 복사의 성질 곡선을 이제 유도하는데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고 그걸 어떻게 했느냐? 이때까지는 그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연속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뭐 빈의 이론, 그러니까 빈은 이렇게 짧은 파장대만 설명했고 레일리하고 진즈의 이론은 이렇게 긴 파장대만 설명할 수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파장이 짧아지면 무한 들어가가지고 그걸 이제 일명 자외선 파탄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맞는다 이거죠. 근데 플랑크는 모든 파장대에 대해서 다 설명하는데 성공했어요. 어떻게 성공했냐면은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그러니까 전자기파의 그러니까 앞서 이론들은 다들 뭐 에너지가 연속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불연속적이다. 그래서 HF의 정수배로 주어진다. 여기서 F는 전자기파의 진동수고요. 자꾸 주파수 그러는데 그런 말 쓰지 않는 것이. F는 진동수고 그 다음에 H는 플랑크 상수예요. 플랑크 이름을 따가지고 값이 되게 작죠.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 되게 작죠.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작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은 연속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띄엄띄엄 떨어진 걸로 보이죠. 뭐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있는 뭐 지폐하고 동전 중에 뭐 예를 들어 10원짜리가 제일 작은 거라고 하면 실제로 만질 수 있는 동전은 금액은 10원, 20원, 30원 그런 금액을 만들 수 있죠. 뭐 11원, 12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금액도 불연속적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플랑크가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모든 파장대에 거쳐 흑체 복사를 설명하는 데 성공했죠. 그래서 그 업적으로 노벨 물리학상 1918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탄 겁니다. 자, 이번에는 1919년 노벨 물리학상은 요하네스 슈타르크 스타크 아니야. 독일 사람입니다. 슈타르크 독일 사람이고 우리 이제 제이만 효과라고 그 자기장에 의해서 스펙트럼이 한 개인 줄 알았는데 여러 개로 분리되는 현상을 발견했죠. 이게 제이만 효과라고 지난해 얘기했었어요. 1회.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이번에 이제 슈타르크 이 사람 이름을 딴 슈타르크 효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전기장에 의해서 스펙트럼이 그게 한 개인 줄 알았는데 여러 개로 분리되는 걸 발견한 거죠. 이걸 이런 업적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그러니까 기차의 원자 스펙트럼 중에 이제 방출 스펙트럼으로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역시 이제 완전히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개념적으로 말하자면 전기장에 의해서 선이 한 개인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3개, 5개, 7개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들이 분리되더라 이거예요. 수차력 교육과. 예, 이걸로 1919년 노벨 물리학상을 탔다. 뭐 이것뿐만은 아닌데 뭐 다른 업적도 있는데 뭐 이렇게 굵직한 걸 위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20년 노벨 물리학상, 예, 샤를 에드와르드 기욤, 예, 프랑스란다. 스위스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밀한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소재가 좀 기반이 돼야 되는데, 예, 이 사람은 이제 인바 니켈 강장 합금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되게 온도가 변해도 길이와 부피의 변화가 매우 적어요. 그래서 뭐 어떤 정밀한 측정을 하는데 필요한 소재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다소 좀 공학적인데 아무튼 이걸로 1920년 노벨 물리학상을 탔어요. 그러니까 뭐 노벨 물리학상이라는 게 뭐 아주 뭐 순수 과학적인 측면만 주는 것도 아니고 응용과학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화 생기잖아요. 우리 이과 대표적인 과목. 그러니까 꼭 물리가 아니더라도 뭐 지구과학에 관련된 거, 천문학에 관련된 거 그런 것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범위가 넓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 해설 시리즈 2회 1911년도에서 1920년도 노벨 물리학상까지 알아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